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토정보공사 이 공간정보연구원과는 2019년부터 인연을 맺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좋은 관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기 우리 오늘 강의를 해주시는 배성훈 박사님인데 같은 배씨예요. 배씨기는 그렇긴 한데 전혀 친인척 관계가 아니고 이렇게 서로 업무적으로 또 이제 인간적으로 이제 친한 그런 이제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현재 공간 정보라고 하는 곳에 가장 핵심인 드론을 개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드론을 이용해서 정밀 농업까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소개해 주시겠지만 아까 보니까 골프장 공간 정보까지 이렇게 연구를 수행하고 계시고요. 각종 국가 연구 과제도 활발히 수행하고 계시는 배성훈 박사님을 모시고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배성훈입니다. 이렇게 저희 연구원까지 이렇게 날씨도 안 좋은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연구원 좀 자랑 좀 하려고 그리고 또 한번 이렇게 아까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그리고 현재 저희는 지역하고 지금 일들을 계속 그 협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도 지금 지원을 좀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드론하고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요청을 하셔가지고 일단은 준비는 다양하게 그 콘텐츠들은 저희가 진행되는 것들을 지금 준비했고요. 그리고 같이 지금 진행되는 그 연구진들하고 지금 이제 다 와 있어서 좀 소개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농업하고 전혀 상관없는 전공이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배준수 교수님이 나온 학부에 있는 그 학과 똑같은 학과 산업공학과를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다음에 석사는 마케팅 전공을 했었고요. 박사는 지금 MOT 대학원처럼 그 정보기술 경영을 그 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것들을 했었고요. 맨 처음에는 그 정부 산하에 있는 그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국회에 가서 인턴서부터 보좌관까지 하고 그리고 다시 공채로 시험을 봐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사무관이죠. 사무관하고 그리고 나와서 정부 출연연구원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이제 국가난민경책센터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그 월급을 더 준다는 조건으로 LX에 오게 된 거고요. 시험을 보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했어도 정밀농업에 대한 설명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동영상이니까요. 한번 좀 잠시 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은 식량 안보, 환경 보전, 생물 다양성 보전 등 다원적 기능이라는 공공재 역할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최근에는 농업과 ICT 기술이 융합된 어그테크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밀 농업이란 각종 ICT 기술을 활용하여 비료, 물, 노동력 등 투입 생산 방식으로 농업 분야의 정보화, 기계화 등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에 힘입어 글로벌 농업 기업들 역시 생산성 혁신을 위해 디지털 기업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과 예측 분석은 위성 이미지, 무인 항공기 데이터, IoT 센서 및 기상 정보 등 타 분야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종합하여 농업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정밀 농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솔루션 제공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영상 및 이미징 기능뿐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 등을 포함한 데이터 분석 도구와 모델 등을 활용하여 기존에 확보할 수 없었던 통찰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미래 농업은 환경 정보, 투입재 정보, 기상 정보, 생육 정보, 병해충 방제, 수율 정보 등 모든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능 정보 기술에 의해 농산업 관련 주체들이 최적으로 연결되어 과거의 경험 기반 농업에서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농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아이템들은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빅데이터의 핵심은 정보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이전에 불가능했던 새로운 통찰이나 새로운 형태의 가치를 추출해내는 일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정밀 농업의 핵심은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LX 국토정보공사가 공간정보 기반 빅데이터 분석 전문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발판으로 농업 분야 공간정보 빅데이터 분석 체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무인기 영상 기반 농경지 관측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변동성 평가라는 R&D 정책 과제를 통해 LX는 고정밀 무인기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농업 분야 빅데이터 분석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이며 이를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 분석 모델, 알고리즘, 플랫폼, 활용 방안 등을 본사, 연구원, 지역 본부, 대학, 기업 등 산학연이 협력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첫 단계는 고정밀 무인기 영상 데이터 수집입니다. 농업 분야 농경지 관측 정보 구축을 위해 3대 작물에 대하여 5대 주산지를 대상으로 전체 3개년 동안 고정밀 드론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 수집이 예상되는 데이터의 크기는 연간 약 4TB가 예상됩니다.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분석입니다.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가 무엇인지를 사전에 명확하게 하는 작업을 통해 데이터 분석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드론 영상을 비롯한 각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맞춤형 분석 모델과 알고리즘 등을 통해 새로운 시사점이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연구의 1차적인 성과는 농업 분야에 있어서 수급 조절의 기초가 되는 재배 면적, 작황 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축적하여 분석함으로써 작황 모니터링과 농산물 수급 관련 정부의 의사결정 등에 선제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 촬영의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하여 저장, 처리하고 비즈니스 모델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타 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기관으로서 LX의 데이터 기반 사업 구조 설계 정밀 농업을 시작으로 빅데이터 분석의 기본적인 체계와 절차를 갖출 수 있으며 이 구축된 빅데이터 분석 체계와 절차는 데이터 분석을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산업단지, 스마트 빌딩 등 공간 정보가 활용되는 모든 분야, 즉 스마트 X 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밀 농업 분야 데이터 수집과 분석 체계 개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일련의 활동들은 생태계를 이끌어갈 공사로서의 전략과 역할이 균형을 이루어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 이런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변동의 이슈를 줄이는 농업 모델에 대한 필요성들이 계속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UN 파워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요. 특히 OECD나 파워에서 농업의 불확실성을 언급하고 식량 충격이라고 하는 그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느껴진 건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세계적으로 되게 곡창지대입니다. 땅이 엄청 좋습니다. 거기는 아무거나 심어도 다 잘 된다는 땅입니다. 땅도 까맣고 이런 땅에서 잘 자라고 있는데 근데 그런 땅에서 지금 농사를 못 짓거나 농사를 지금 저기 러시아와 전쟁하니까 곡물이 못 나오니까 곡물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그 인도나 이런 나라 같은 경우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에서는 자기네에서 생산되는 그 곡물을 수출 금지시켜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잘못하면 쫄쫄 굶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거고 그리고 뭐 이 얘기는 UN 식량농업기구에서 기후 행동을 위한 과학적인 혁신, 농산물 시스템 전환 지원 발표에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에도 이런 것들 지원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들을 지원한다는 거를 2023년 해서 뭐 COP28이다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런 게 얘기가 있었었고 그래서 지금 공간 정보 기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느냐? 뭐든지 확인을 하려면 이런 것들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위치가 어디 있는지 뭐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야지
뭐 비료를 얼마큼 준다든가 아니면 무슨 종자를 심는다든가. 그게 다 어디에 기반이야? 공간 정보 기반에 그 지식을 공유를 해서 식품, 농업, 산림 등 이런 거와 관련된 과학적인 정보 제공. 쉽게 말해서 뭐 잘 얘네들에 대해서 모내기를 언제 했는지, 그리고 모내기 한 제식 간격이 맞는지, 그리고 얘네가 모내기를 했을 때 모내기 중에 성공한 모내기가 몇 개가 됐는지 이런 것까지 지금 하는 게 왜 그러면 얘가 잘 자라는 면적이 1제곱미터 안에 얼마큼 생산이 돼. 그러면 얘네가 봤을 때 잘 자란 지역이 전체 면적이 얼마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생산량이 나와. 근데 그게 대충 거의 한 95% 이상 맞습니다. 그게. 그 옛날 사람 손으로 하던 거를 이제는 이제 그거를 그 현재 말한 드론에 대한 영상 분석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 옆에 있는 농진청의 농업과학원에 이제는 그 원격 탐사하는 이제 위성 쪽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한테 이제 뭐 그 용역을 주고 시키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모르고 그거 하다가 정말 그 같이 말하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지금 이제 유엔에서는 그 어그리텍 업저버터리라는 거를 해서 유럽하고 중앙아시아라든가 뭐 이런 데서 디지털 농업들 같은 경우 실제 이제 그것들을 좀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런 효과들이 어떻게 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우수한 사례를 이제 보면 왼쪽에 보면 그래서 좋은 사례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생산량이 많고 적고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니까 시장을 연결해주고 투자를 연결하기 위한 플랫폼을 한다. 만약에 여기서 뭐 만약 과도하게 생산이 된다든가 아니면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소비할 수 있거나 가공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거고, 지식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농업의 혁신 및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자동화, 뭐 로봇, 드론 등을 하려는 플랫폼을 만들고, 그리고 그 특화된 그 해결 방법 도출을 위한 공간 정보를 연결하고 어디에 뭐가 자라고 얘가 연도에 무슨 거를 그 심었는지. 그러면 이제 농작물 같은 경우 연작이라 그래가지고 똑같은 작물을 두 번 연속으로 심으면 뭐 병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 그것들을 관리를 하는 지도 맵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하는 게 이제 뭐 디지털 농업 우수 사례다. 똑같은 내용은 아닌데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이 나라에 맞는 것들을 하는 부분들을 잘 설명해주고 시스템 보여주는 게 이 나라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서 이제 뭐 핸드 인 핸드라고 해가지고 서로 이제 공간 정보와 농업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여기에서 뭐가 잘 자라고 이런 것들 정보들 이제 가장 중요한 농업에서 중요하신데 전문가들도 계시겠지만 하다 보니까 항상 제일 잘하는 농부들은 토양 관리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 토양에 대한 영양분에 대한 그 부분들이 토양 관리를 하면 이게 농사의 60%랍니다. 그런 상황이 들고요. 그런 것들에서 어쨌든 이런 부분이 이제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 넓은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경제적인 걸 하려면 지도 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진짜 홋카이도에 가면 한 20만 평에 대한 농사 짓는 지역을 가족에서 다 짓는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000평이 1헥타르거든요. 그러니까 20만 평이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사람이 한 개 가족이 옛날에 얘기한 지금 저희는 일본식 농사를 졌기 때문에 한 개 가족이 지을 수 있는 그 땅의 면적이 3,000평이 이제 1헥타르가 이제 3,000평인데 이게 이제 과거의 기준이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관척지나 이런 것들 최첨단으로 했던 거는 전부 다 맨 처음에 개화 관척지가 우리나라는 최첨단 관척지였는데 그때는 일본식의 그거를 해서 0.5헥타르, 1,500헥타르씩 그 땅을 잘라가지고 농사를 사람이 직접 지거나 토호가 짓거나 아니면 경기가 짓거나 이런 거 지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거대 다른 기계화가 되는 것들 들어가는 건 굉장히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화관척지 쪽에 있는 한 농부가 거기서 돈을 많이 버셨는지 근데 그러니까 지금 새만금에 저번에 450헥타르의 땅에 대해서 조사료를 키웠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생산량들을 지금 이제 뽑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경제성 분석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게 이제 몇 년 안에 블랙 이븐 포인트가 된다든가 이런 것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다음에 보시는 게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저게 새만금입니다. 이게 하나의 이 네모난 섹터에 하나가 8헥타르씩 잘랐어요. 굉장히 넓게 잘랐다고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농사를 이제 넓다고 해서 농사를 짓는데 근데 이게
보이는 것 같이 저기 그 녹색으로 보이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바둑판 같은 게. 그게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근데 저게 깔려 있느냐, 안 깔려 있느냐에 따라서 자율주행으로 트랙터가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그 말로는 저기 그 어디야, 그 도시들 보면 기반 정리했다는 것처럼 저 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상수도도 넣고 하수도도 넣고 전기도 넣고 이런 것처럼 저거는 저기에 있는 땅에 대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트랙터가 자유동적으로 다니면서 위성에서 받으면 아 나는 이쪽으로 쭉 가면 얘는 직진을 그렇게 똑바로 직진을 한다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지도가 깔려 있어야 이런 이제 저기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새만금에는 여기까지 요번에 그 500헥타르 땅에 지금 제한해 둔 거는 정부가 여기까지는 지금 이게 안 해줬어요. 지금. 근데 이거를 얼마만큼 싸게 보이지 않게 선을 거주느냐. 그래서 얘가 트랙터도 잘로 다니고 얘도 잘로 다니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인건비 줄이는 거로 해서 나오는 거를 지금 이제 기획을 해드리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저희 나라에서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그 회전익 그에서 보면 진다리처럼 생긴 그걸 가지고 했을 때는 되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게 수직 이착륙하는 드론을, 그래서 저희가 수직 이착륙하는 드론을 개발하게 됐거든요. 맨 처음에는 똑같이 안반대기에서 그 부분을 지금 이제 날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게 착륙하는 장이요. 저는 비행기처럼 생겼잖아요. 비행기가 똑같습니다. 수직 이착륙 안 되면 비행기처럼 착륙하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고정이기라고 해서 그 중체가 이제 땅바닥에 착륙하는 그런 그 고정익 그 드론을 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8시간 찍던 거를 2시간 만에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 2시간 만에 찍으니까 그 확률이 굉장히 그날 거기에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왜? 2시간 안에만 찍으면 바람이 불든 나중에 불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데이터를 얻는 그 시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높으면서 뭐 고해상도의 영상을 찍으니까 데이터의 양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리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농진청에서 일주일 이상 걸리던 거를 저희가 그 지금 딱 2박 거기 이틀 만에 48시간 만에 데이터를 찍자마자 이게 온라인으로 보내고 온라인에 보낸 거를 가지고 컴퓨터 프로세싱, 그러니까 우리는 이동하는 동안 컴퓨터는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거 하니까 이틀 만에 전체 지도가 나오고 분석이 나올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저희가 이제 LX의 2020년도에 LX 베스트 프랙티스 1위를 저희가 했었었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높은 데서 찍으니까 사진이 그만큼 작아지니까 이게 정밀하지만 그만큼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여기까지는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서 좀 실험을 하다가 말았는데 일단은 그 양자 암호가 있지만 얘 5G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는 것까지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10기가까지는 그 날른 거를 5G로 10기가 보내는 거를 실험을 했고 받아가지고 정합을 하는 거 보면 자동적으로 왜냐면 얘가 내려가지고 데이터 뽑고 인터넷 뽑고 이런 시간이 걸리면 되게 오래 걸린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저희가 행안부 그 프로젝트에서 시간을 줄이는 방법에서 드론에서 바로 데이터를 그 클라우드로 올리는 것까지 이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까지 지금 저희가 했고 그거 공중으로 나르는 동안에는 양자 암호로 데이터를 쉽게 말해서 저기 호두가 쌓이듯이 쌓여서 데이터가 가니까 누가 이걸 빼가더라도 이걸 데이터를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깨더라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양자 암호 네트워크까지 가는 그 분석까지 지금 저희가 드론으로 개발이 지금 끝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했었던 거 돈이 들어간다는 거고 결국에는 똑같이 지금 저희가 이런 했던 모든 경험들 가지고 대단히 자동화 농업의 임박에 따른 임박에 따른 DNA VTOL 드론하고 정밀 농업 지도를 만들겠다라고 했고 요번에 이제 그 새만금에서 지금 이제 3월 4일 날부터 28일까지 하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요 구글스 모델을 집어넣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기 그 전라북도에 있는 두 개의 그 어디야 그 농업법인 하나 영농조합법인하고 조합법인에 와서 그 부분을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지원을 못하지만 선착으로 해서 그거 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지금 드론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한 거를 그 한 장의 큰 사진을 만들고 거기서
학습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배추밭이다, 뭐 쌀, 뭐 벼다 이런 것들 분석을 해서 우리가 보면 이거는 그 이파리를 보면 이거는 병충해를 입은 이파리야, 아니면 얘는 뭐 쌀이야, 배추야, 보리야, 뭐 이런 것처럼 구분을 하는 걸 AI로 구분을 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찍은 데에서 구역을 나눠가지고 이 심은 것들이 전부 다 제가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0부터 1까지의 그 인덱스 값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0부터 1까지 인덱스 값이 나오면 인덱스 값에 맞춰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못 자라고 있는지 그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안에 저의 그 실행에 대한 줄기가 몇 개고 나달이 몇 개고 이런 부분을 마스터로 농진청에서 기준들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하면 총 나달 하나에 뭐 몇 그램이니까 이걸 쭉 계산을 했으면 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나와서 거의 95% 이상 정확하게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지청이 그런 거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될 때 나중에 또 들어가지만 데이터를 다분광 이미지라든가 그 다분광 안에는 RGB도 있고서 그것들을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를 인식을 하려면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라벨링이라 그래서 얘는 저기 뭐야 라는 것들을 인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얼마만큼 돈을 많이 갈아 놔야 되고 노가다를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데이터 산업진흥원한테 이제 제안을 했고 거기서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업체한테 이런 데이터를 주면서 이거 학습 데이터를 주면서 라벨링을 해줘 해서 뒤에는 그 샘플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분석했던 결과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이게 하나하나 지금 이게 모내기 한 부분이에요. 이게 모내기 한 부분인데 여기서 같이 정확하게 아까처럼 그렇게 학습을 했지만 학습이 되는 부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에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만 원 가지고 테스트를 해본 결과 약 87%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이걸 올리기 위해서는 얼마큼 라는 것 가지고 지금 현재 연구는 다 돼 있는 상황이고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새만금에서 이게 심어지면 새만금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밀을 심는다. 그 밀을 심으면 지금같이 막 흙 뿌리잖아요. 보리는 흙 뿌리는데 그게 아니라 기계가 오면 일정한 압력으로 일정한 깊이에 맞춰서 이게 전부 줄파종이 됩니다. 줄파종이 되면 줄파종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이 되면 그 기준을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학습이 되면 얘는 잡초야, 얘는 뭐야.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많이 정밀하게 될 수 있는 거고 요번에 만약에 저희가 그쪽 저희가 지원해 준 그 농업법인에서 그게 되면 저희하고는 그 대면적에 대한 그 R&D는 저희하고만 하는 거로 지금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그 넓은 땅에 그거를 가지고 분석을 해주고 그러면 그쪽은 저희의 그거에 대한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뭐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정밀농업 하는 거에서 DNA 기반, 데이터 네트워크, AI 기반 지능형 농업 지원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런 것들은 농업 관계자와 정부.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얘기냐면 현재 존디어라든가 몬산토라는 거는 뭐냐면 자기네들이 위성도 있어요. 걔네들이 그걸 띄워가지고 자기네 정보들을 자기네 농기계에 줘요. 근데 그 농기계 과거처럼 저희가 볼 때는 과거에 저희는 음악 들을 때 음악 테이프를 사서 하고 그다음에 CD도 사고 들었잖아요. 그걸 샀던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구독형으로 멜론을 듣던가 뭐 이런 걸 듣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도 얘네들처럼 하는 게 뭐냐면 이 기계에 대해서 파는 거는 기계는 싸게 주고 그거를 기계가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정보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구독형 자율주행차도 프로는 전부 다 구독형으로 바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를 지금 이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러한 것들은 지금 아까쯤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형 식량안보 모델 제시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새만금에서 테스트베드나 이런 것들을 하면 그런 시스템들을 구현되면 사실 지금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저희한테 지금 인도네시아 청년들을 파견을 하겠다고 뭐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런 시스템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런 쪽에서 내면 시스템이 준비되면 교육까지 지금 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지금 가는 부분들을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번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시면 제가 지금 잠깐만 이거 좀 내리고 인력을 빠르게 대체하는 드론 기술이 농업 분야에서 눈부신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벽실을 뿌리거나 농약을 살포하는 게 그간의 드론 기술이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결합돼 디지털 농업의 새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입니다. 하늘에 띄운 드론이 수집한 공간 정보와 자율주행 농기계를 작년에 활용한 했던 통합관제 영농 기술이 개발되는데요. 정밀한 농작업과 생육 관리가 가능해져 농업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하늘 위를 분주히 오가는 드론. 농지 구석구석을 날아다니며 꼼꼼히 정보를 취합합니다. 지상에선 GPS 위치 정보 시스템과 센서 등을 부착한 트랙터가 대기 중인데 드론이 멈춰서자 운전자 간섭 없이 쟁기 운행을 시작합니다. 드론과 자율주행 트랙터의 협업을 통한 통합 관제 농작업입니다. 단순한 자율주행에 그치지 않고 드론이 분석한 지형 지물과 식생 등 공간 정보를 파악해 트랙터에 전달하면 사고와 고장을 예방하고 농작업 효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토양 상태라든가 장애물, 특히 바위라든가 웅덩이들을 파악을 하고 이런 것들 분석해서 트랙터에 전송하는 드론 활용 관제 기술은 수확기까지 작물 재배 기간 내내 이어집니다. 작물이 자라는 동안 성장 속도와 생육도를 분석하고 잡초와 병해충 발생, 수확 적기 등을 살필 수 있습니다. 노동력 절감은 물론 입체적인 통합 관제 기술에 따른 생육 관리로 농민들의 기대는 큽니다. 노동력과 노동 편의성 제공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투입되고 있는 투입재를 줄일 수 있음으로 인해서 농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첨단 무인 농기계와 농법 도입으로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농촌의 모습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 5G 확정형 양장호 융합 2kg급 이하 VTOL 드론 개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서부터 2024년까지 약 한 2년 좀 넘게 개발을 했고요. 일단은 직접 만든 거는 저희가 직접 만들진 않고 그 대중서 협력재단에 LX가 5억을 내고요. 중기부가 5억을 내서 그리고 이제 민간에서 2.5억에서 12.5억의 그 비용으로 진행했던 과제입니다. 현재 이 과제 결과는 군에서도 지금 이제 계속 저희 거를 상용화하자라고 지금 들어올 정도로 지금 돼 있는 부분이고요. 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작은 뭐 2021년 말부터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끝난 거는 2022년, 그러니까 작년 4월에 끝났고 지금 최종 그 검수 받고 있는 단계고요. 아직 여기서 쓴 비용이라든가 정부 돈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이제 뭐 잘 썼는지 못 썼는지까지 해서 결과들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하는 이유는 뭐냐면 LX 전용 드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뭐 들로도 찍고 산으로도 찍고 그다음에 뭐 도로도 찍고 아까 제 건물도 찍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용도를 찍는데 그거를 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자기가 계획한 일을 다 완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이 드론이 개발이 된 거고요. 그래서 뭐 맨 처음에 보는데 저희가 하는 하다 보니까 저희 스펙이 굉장히 하드해서 거의 밀스펙 군대에서 쓰는 용도의 스펙으로 거의 저희가 맞춰놨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드론이 막 바뀌었을 거예요. 최근에 그 뉴스에는 노란색 드론이 왔는데 이 드론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떻게든지 간에 쉽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 껍데기는 중국산 걸 갖다가 내부에 있는 거는 다 저희 제품. 껍데기인데 그만큼 이제 드론 중에 저희가 드론 날려보니까 하늘에 나는 거는 비행기처럼 생긴 것이 제일 잘 나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투기처럼 생긴 건 아닙니다. 왜냐면 전투기는 비행기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모든 게 한 게 전투기입니다. 빠르게 날아야 되고 기동을 막 올라가야 되고 그러면 비행기처럼 안정성보다는 그런 특수한 임무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게 전투기고요. 아마 유튜브에서 보시는 것 같이 F-35가 엔진이 꺼져버려 훅 떨어져요, 그냥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드론이 엔진이 추력이 떨어지면 훅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 하기 위해서 가장 제일 잘 나르는 거는 드론은 마찬가지로 비행기처럼 생겨야 된다. 순비사처럼 생긴 게 가장 잘 나른다. 그리고 가장 많이 테스트 많이 한 비행기가 가장 잘 나른다. 그래서 아까처럼 보이는 것 같이 노란색, 오렌지색 그거는 중국산 스트라이브 미니라는 드론을 저희가 껍데기만 가지고 와가지고 안에 부품은 전부 다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만든 겁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여기 같이 제밍에 방어하고 특히 제밍 같은 방어하는 거는 일반인들은 못 삽니다. 저 제품은 그 이스라엘에서 하는 미사일에는 저런 게 들어가는데 제밍하는 것도 막는 건데 L1, L2라는 두 가지가 이제 막아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다 막는 것도 되게 무겁기 때문에 그중에 L1인 주로 공격 많이 하는 L1만 막아서 드론에 하는데 그것도 드론에 그 제밍 드론에 단 것도 저희가 최초입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서 이제 5G LTE 메쉬라고 해서 지금 이제 근데 메쉬는 거의 와이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통신들이 지금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그 행안부 과제에는 저 메쉬를 달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송수신하는 그 부분. 그러니까 가운데서 양쪽으로 500m, 반경 1km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부분까지 돼 있고 그거를 LTE 기지국을 보내서 다시 이제 원격 관제로 들어가거나 안 돼. 이 모델은 이미 지금 태백시 저희 그룹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서 지금 그룹을 총괄을 하고 있는데 저희 그 스마트 도시기획 그룹에서는 저 부분이 이제 이 기능이 똑같이 그 태백시 스마트 시티 그거의 상용화 기술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요 기술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똑같이 보시는 것 같이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어떻게든 간에 클라우드에 빨리 와서 그때 돌아가야지 그 자리에서 처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런 모델들은 행안부에 이제 쓰이는 그 모델들도 다 이런 모델들을 저희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했던 거는 드론은 안정하게 오래 나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무 시간, 가로 치고 임무는 그냥 얘가 중요한 거예요. 일을 하는 시간에도 60분 날라야 되고 얘는 일을 안 해도 90분 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60분 동안 날라야 되고 60분이면 어느 정도 나르느냐? 제가 이제 보면 약 60km, 약 60km를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드론이라는 게 선을 면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중복도를 줘서. 그렇기 때문에 쟤는 60km를 날릴 수 있는 겁니다. 1시간에 60km를 날려서 왕복으로 따진다면 무조건 그 30km 이내로 왕복을 잡아야 돼. 그래야지 갈 때 30km, 올 때 30km. 근데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보통. 그러면 이제 저거에서 안정하게 쓰기 위해서는 약 한 45km 정도 나르는 거로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태백에서 하는 거는 저게 나르다 배터리가 떨어질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동 착륙을 해서 그 얘가 다니는 길목마다 착륙장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자동으로 착륙하는 것처럼. 그래서 착륙의 범위는 약 30cm 이내에 오차 범위 안에 착륙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얘가 사고가 나면 태백시에서 사고가 나면 가장 드론이 사람이 안 다니는 곳,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갔다가 지 목표에 사람이 이제 지 목표에 들어오는 것. 사람이 위에 있는 곳으로 날려면 얘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떨어지면 그만큼 사람한테 위험이 됐어.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스티로폼, 멜라포 폼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사람이 공중에서 맞으면 그래도 많이 다치거든요. 진짜 저기 뭐야 회전익 드론 같은 경우는 떨어지면 사람 죽어요. 그래서 저거는 사람이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나 자동차나 이런 거 떨어지지 말라고 떨어지더라도 맨 땅에 떨어지거나 나무에 걸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엘라퍼 폼으로 그거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더라도 막 스티로폼이 깨지더라도 그러면 가르면 되니까. 그래서 스티로폼이 그래도 좀 비쌉니다. 껍질만 해도 뭐 4, 500만 원 하니까. 네, 하지만 어쨌든 일반 드론보다는 다른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드론이 그 껍질이 싸서 아까 지금 노란색 기체는 껍질은 중국산을 같이 썼다. 그리고 이건 저희가 직접 디자인해서 저희가 만든 기체예요. 여기서 보면 델타 윙형이라서 삼각형처럼 생겼는데 뭐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근데 오래 나르는 거 뭐 제가 드론을 한 3,000번 이상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드론은 비행기처럼 생겨야 된다. 라는 게 결론이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테스트를 다 했는데 여기 EOIR에서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게 무겁기 때문에 안정성이 많이 떨어져요. 왜냐면 저희가 가볍게 하기 위해서 엔진 추력을 줄여놨더니 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멀티 스펙트럼이나 눈에 보이는 RGB 카메라의 중심으로 날 수 있고 나르려면 나르는데 그만큼 사고 날 확률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정확히 알아야 이제 거기에 투입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책임지겠다 그러면 알았어 만들어주고 날려줄게 그런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세계 최고 수준과 저희 나라 성능 수준 이런 것들 정리한 거고요. 그래서 뭐 지금 보면 뭐 새만금 대구 여기서 뭐 통합 테스트 뭐 100회다라고 하는데 100회 더 날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날려서 그리고 육군 같은 경우에는 시험 같은 경우는 22년 참모총장 시연을 지금 벌써 2번 했고요.
2, 3년 그 2월 12일 날에는 저희가 군 쪽에 또 이제 그 또 들어가서 아침에 뭐 저기 아미타이거 막 그 뭐 뺑페 있고 막 그런 거에 가서 실험했고 그다음에 새만금에서 엄청 많이 날렸습니다. 떨어져도 부담 없어서. 근데 떨어진 적이 2번 있어요. 맨 마지막에 아까 제 무게 많이 실어가지고 극한 테스트 한다고 그때 떨어져서 한 거였고 그다음에 육군 전투 실험 참가해가지고 나중에 본데 저희가 얘가 약 한 50km를 왕복을 했어요. 왕복을 하면서 길 따라가면서 탱크 뭐 그다음에 비호 복합해서 드론 잡는 쏘는 그 탱크 같은 경우 장갑차 같은 게 되게 고 가치 식별해서 되게 점수가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저기 뭐야 그 시뮬레이션 게임에 참가해가지고 저희가 날라서 어느 위치에 뭐가 있다라고 해서 약 4천억 원 정도에 대한 저희가 그 적발을 했어요. 그 뭐 몇 대 잡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농생명 포럼이라고 해서 저희가 뭐 이 그 농림청하고 이 주변하고 하는 거에 그래서 계속 저희가 지금 뭐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직접 만드는 과정,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맨 처음에 스티로폼 깎아가지고 다 만든 거예요. 만들면서 직접 테스트를 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냥 이거 장비를 막 꼽는다고 레고처럼 꼽는다고 꼽히지 않습니다. 그 장비들마다 뭐 점자파도 다르고 모두 달라서 분명히 각각은 이게 동작이 되는데 모아놓으면 동작이 안 돼요. 그런 것들 보고 이제 그 기체 특성 테스트들 다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한 1년 반 걸렸습니다. 직접 저기 뭐 날리는 것도 실외 테스트도 하고 그다음에 기체 호환성 테스트 막 부품들 막 이런 것들 전부 다 하고 그리고 지금 보면 영상 찍으면 6.1MP 카메라로 좀 저기 300m에서 보면 저 정도로 지금 다 확인된다는 거. 그다음에 멀티 스펙트럴로 이제 찍으면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거 전 직접 저희가 그 한미 연합 훈련에 나가 가지고 저희가 이제 직접 거기서 테스트를 해서 그때 이제 잡았던 게 4천억 원 정도 그거 했다는 거. 그 얘기. 지금 계속 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아까 지금 농사나 뭐 이거 이제 시연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해외 이제 글로벌 통신사 뭐 이제 태국에 그 하고 그다음에 RMUTT 뭐 동남아시아는 대학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더라고 R&D가요. 그래서 그쪽하고 지금 계속 지금 현재 그 테스트를 계속 거기서 해보고 지금 한 얘기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저희가 보는 것처럼 모델들을 정밀 농업 분야도 쓰고 지적 측량 분야도 쓰고 국방 안보 분야도 쓴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까지가 지금 개발됐던 내용이고 실제 개발한 그 상황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했었던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제 군하고 지금 했을 때 홍콩기 테스트하고 아미타이거 무대에서 다른 데 보면 저희만 날렸었고요. 농진청 3D 이제 모델링 할 때 했었고 이거는 이제 강원도 산악지형 테스트 들어갔던 거고 요거는 이제 그 진주에 있는 탄희CC 골프장 들어갔던 거 이거는 중창하는 거고 지금부터는 연구원 모델링 하는 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손을 안 대고 정합됐던 것들을 지금 일단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제 정합을 했었던 그 모양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맨 처음에 왼쪽에 보면 잘 안 보이지 않잖아요. 그거 잘못 찍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지금 나오는 면에 에어컨 그 실외기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제대로 찍은 거고요. 테스트를 해서 개량했다는 것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건 벤틀리라는 3D 정합 프로그램, 오른쪽에 코디라는 정합 프로그램을 해서 이렇게 이제 정합이 되면 찍은 걸 이렇게 정합이 된다는 거고요. 공군청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매핑했던 기분들. 그리고 이제 강원도 지금 산골짜기에서 이제 꼬꾸마 양배추 하는 거 테스트 했던 거고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바람이 뜨면 바람의 언덕, 태백에 있는 내봉산에서 이제 그 새만금에서 양자암호 테스트 하는 건데 오른쪽에도 이렇게 암호화가 돼가지고 돌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있는 가급살 얼굴 구성했는지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완도 작품장 시장 보여드리는데 그걸 조금 더 이따가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론이 높이 올라가면 날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기도 심하게 해주고 그래서 높은 곳에서 이제 영상 촬영하는 거 그리고 겨울 혹한기 테스트 지금 저희가 다 군하고 직접 했던 것들 군대에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저희 테스트에 직접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양자암호 테스트 이제 거리 계속 영상이 나오는지 암호화돼서 이제 전송이 되는지 보여주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아마 여기 좀 숨기잖아요. 이거는 이제 볼 때
어떻게 멀리 가면 볼 때 안테나가 안 맞으면 데이터가 안 맞는 부분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살아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통신망 있어요. 카메라하고 기체하고 네트워크하고 연결된다는 걸 보여주는 테스트를 지금 보여주는 그 실험 결과들이 있어서 안 끊기고 좀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전송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실무적인 테스트는 끝났다라는 거 한 가지고요. 실제 이제 그 바다 양식장 지금 가서 촬영해서 찍었던 부분도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위에서 좀 드론이 좀 부대가 떠서 위에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저 껍질에다가 하고 앞에 지금 또 모터가 돌면서 이제 앞으로 가는데 지금 양념 떨어져가지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직접 드론 테스트 촬영하고. 비행기가 튀잖아요. 바람 불어가지고 제가 다시 자기 자리 찾는 거예요. 지금 바람 불어서 이탈했다가 그 앞에 지금 보이는 거는 지금 화면 드론 앞에 있는 FPV 카메라로 앞에 있는 전방을 좀 보이는 화면이고요. 지금 현재 지금 사진을 착각하다가 한 장 한 장 찍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찍고 좀 돌아오는 그 부분이고요. 전날도 한번 떨어졌어요. 왜냐면 무거운 걸 가니까 800m 올라가니까 엔진 수력이 모자라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얘가 떨어져서. 그래서 테스트를 무거운 거에 얼마만큼 실을 수 있는지까지 테스트가 끝난 거고요. 이게 이제 비행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800m에서 찍은 영상을 정합한 지금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정물이 없으면 영상 정합이 안 돼요. 고정물이 30% 이상 있어야 이게 이제 그 스케칭이라고 해서 영상이 한 장의 큰 사진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800m나 이런 데서 이 해양에서 이런 거를 정합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이건 운영 기술 중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음악은 안 들어갔는데 실제 저 박스가 몇 개냐라고 세워줘야 돼요. 왜냐면 그 해양수산부에서 농민들이 어민들이 저거에 자기가 500개만 하겠다라고 해놓고서 보통 1000개, 1500개씩 그 전복을 키운답니다. 그거를 지금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짧은 시간 내에. 그래서 그리고 뒤에 보면 흐릿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다시마 양식장입니다. 다시마 양식장은 전복 먹이거든요. 저 뒤에 뿌옇게 보이는 거. 배를 뒤로 밀어야 돼요. 개가 있으면 물을 막아가지고 물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있는 걸 뒤로 밀었는지 어디에 있는지 빨리 어촌계가 봐야 된답니다. 그리고 몇 개를 심었는지 몇 개를 지금 저기 양식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과제를 해줘야 되는데 바다에서 날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도 저희가 드론 개발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그 사례입니다. 저기 위에 보면 하얀 거 보이지 않습니까? 저기는 안 키우는 데예요. 드론 저기에. 그래서 총 몇 개를 키우고 하는 것들, 그리고 저런 것들 관리해 주는 것도 하나의 저기 해양수산부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저거.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그리고 800m 저희가 날랐다고 하는데 800m에 올라가면 사람은 느끼실 거예요. 우리도 자기도 올라가면 산에 올라갈수록 공기가 시박해진다고 해서 호흡이 안 되잖아요. 고산병이라고 하는데 드론도 마찬가지예요. 산에 올라가면 얘가 밀고 나가야 되는데 공기가 시박하니까 힘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 150m에서 날리던 힘으로 날리다가 800m에서 그 똑같은 힘으로 날리면 얘가 못 버티고 떨어지는 거예요. 양력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러려면 얘가 더 높이 나르려면 어느 정도의 힘과 어느 정도의 그게 파워가 있어야 되는지까지도 계산이 돼야 돼요. 특히 이제 드론 같은 경우에는 150m를 이상 못 날리게 되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600m까지는 특별 비행 승인이라도 없고 그 이상에 날리는 거는 진짜 특별한 비행에서 거기서 허가를 받아야지 날릴 수가 있고 못 날려요. 그래서 이렇게 500m나 800m까지 드론을 날리는 이런 실증 테스트 경험을 가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날 무리하게 욕심에서 그 더미
그 뭐지? 그 카메라가 되게 비싸거든요. 2,500만, 3천만 원씩 합니다. 그거를 똑같이 더미로 만들어가지고, 에 실어가지고 800m에 일단 한번 날려보고, 그리고 나서, 얘가 날아가서 돌아오면 다시 얘를 가지고 돌립니다. 그리고 한 번은 그래서 제가 무거운 카메라를 날고 했는데 800m 올리니까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여기까지 지금 현재 LX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mon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드론하고 지금 그 정밀농업하고 하고 있고요. 현재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있는데 간단히 뭐 안 드린 건 있지만 제가 보여드리고 끝나는 부분에 지금 골프장 같은 경우 지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저희가 여기가 어디냐. 하여튼 여기 동해안 영덕에 있는 골프장이에요. 저희가 근데 이 골프장 학회에 가니까 골프장은 학회는 저기 잔디 학회는 골프장에서 그걸 하더라고요. 여기 뭐야 학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골프장 가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발표하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똑같이 아까쯤에 그것처럼 그 골프도 잔디기 때문에 이것도 생물입니다. 똑같은 절차에 따라서 가고요. 똑같이 왔던 거죠. 렌즈 어떤 거. 그래서 약 61MP 90m에서 그 1cm 끝까지 보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쟤는 7가지 밴드 RGB, NIR, 뭐 레드 엣지 그 부분까지 해서 거기 한 2,500만 원 넘습니다. 저게. 그게 되게 비쌉니다. 저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 촬영 계획을 수립을 하고 촬영에는 어떤 센서를 어떻게 찍어서 무슨 결과를 얻겠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서 아까 전에 저기 오른쪽에 노파처럼 보이는 오른쪽에 그 좌표를 찍어 놓고 정밀하게 위에서 보면 구분이 가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게 되면 드론 촬영이 들어가는데 오른쪽 그러면 드론 촬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드론 센서를 달 때 어떻게 다는지 그리고 조립이 되면 서로 그 기체하고 RTK에서 내 위치하고 제 기체하고 서로 통신을 하면서 정확한 위치가 잡히고요. 그리고 쟤는 어차피 지금 날씨에 따라서 태양빛이 많이 할 때도 있고 적게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날의 날씨에 맞는 그 광량을 찍기 위해서 그 반사판 위에다 찍어서 그 반사판 상황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륙되게 한 다음에 이륙해서 날리는 거. 그냥 저걸 확인을 안 하면 그 태양의 그날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지 않습니까? 그의 광량들을 조절하는 그 부분들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쯤 이거는 지금 볼 때 모내기 할 때 90m에서 이렇게 이제 저들이 이제 보일 때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거 이만큼이 전체 중에 이만큼이다. 라고 이제 보였던 그 상황이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 부분도 모내기 할 때 지금 이제 저희가 찍은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알톤 PT 가지고 다분광으로 분석을 하면 저렇게 색깔이 다른 그 오른쪽에 대한 결과들이 나옵니다. 막. 그래서 아까쯤에 농작물 현재 어쨌든 뭐 많이 해서 어떻게 데이터 하고 뭐 그다음에 어떻게 한다 말하는 것들 지금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하이텍 앤솔이라는 곳에서 그 골프장 관수를 하는데 그쪽에서 저희한테 이제 와가지고 거기 담당하는 그 부사장님이 와가지고 좀 자기네들하고 같이 과제를 하자라고 했는데 저희가 바빠서 못합니다. 그거 이제 했고 나중에 되면 그때 가서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지 이 내용이 이 지금까지 내용이 저희가 지금 진행되는 것들을 설명드린 거고요. 그리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뭐든지 물어봐 주셔도 됩니다. 아무거나라도 물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아는 거 다 답변 드릴 테니까 말씀하십시오. 그 드론을 지금 많이 이제 사용을 하시고 연구를 네. 하시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비싸가지고 몸체를 네. 중국에서 사와가지고 껍데기만 쓰신다고 네. 하셨는데 그 그러니까 이게 연구하시다 보면 이제 파손도 되고 네. 계속 이게 사야 될 것 같고 예, 예. 그 비용이 얼마나 들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연구만 하시는지 아니면 그거를 상품화 해가지고 이제 공급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제가 그 드론 케이스를 만들어서 혹시 공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혹시 가능성 있는지 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케이스들 있지 않습니까? 현재 뭐 지금 저희가 지금 제가 지금 테스트하는 거는 스트라이브 미니라고 해서 가장 많이 한 거를 가지고 지금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도 근데 파이터도 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아마 가격을 맞추시기 힘드실 거예요. 그 중국에 있는 그 스티로폼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모터까지 다 분해돼 있었잖아요. 그 모든 걸 다 분해돼 가지고 있는 걸 제가 매뉴얼을 좀 다시 만들었거든요. 그거를 갖고 들어오는데 지금 저쪽 무슨 성이 되게 멀리 있더라고요. 거기
UMF인가? 거기가 지금 그 담당자하고 한번 제가 이제 중국 갈 일이 있어가지고 야 너 상해까지 와 그러는데 자기 상해까지 올 텐데 뭐 온다 그러는데 아마 그 가격이 지금 원가가 100만 원 이하까지도 아마 떨어질 거예요. 저희가 그 MOQ를 얼마큼 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다뤄질 건데 만약에 저게 쓰인다면 MOQ 한 50개까지만 하더라도 아마 지금 나름 말하는 건 100불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그 이제 껍질 하나에. 그러면 금형 뜨고 뭐 뜨고 하면 답이 안 나올 한국에서는 그리고 한국에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네. 저희가 한국에서 만들어 저기 그 순안에 어디에 있는 쪽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퀄리티가 안 나와요. 그 저기 뭐야 엘라퍼 폼으로 찍어가지고 퀄리티가 안 나와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지금 폴딩하는 걸 포기해 버렸어요. 저 기체가 맨 처음에 폴딩까지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면 저는 이제 왜냐면 그 드론을 가서 찍는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왜냐면 바람이 어떻게 불지 모르니까 아침에 제일 좋은 타이밍에 빨리 가가지고 드론 준비 세팅해가지고 쫙 해서 빨리 올리는 거. 그래서 저 드론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군에서도 얘기지만 우리는 8분 안에 모든 게 있잖아요. 비행 스케줄까지 다 해서 8분 안에 드론을 띄울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 지금 그거까지 해놨었습니다. 그러면 그 몸체 그러니까 음. 어떤 기류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몸체 디자인에 대해서는 좀 뭐 연구하시거나 그런 건 없나요? 저희가 그걸 해봤어요. 저희가 그 풍동 실험까지 다 해봤는데 디자인을 해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비행기 자체가 이게 항공 역학이래 가지고 그 공군사관학교 교수들하고 같이 저희가 그 드론을 맨 처음에 그 뚱땡이 약간 델타형 드론을 개발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못 버티더라고요. 정말 그 항공 역학이 진짜 비행기 만드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검증된 걸 갖다 쓰는 게 최고의 방법이고 안에 군에서도 얘기하는 거지만 정보가 빠져나가지 않은 내부정 있잖아요. 내부에 있는 것들을 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서 그 부분은 다 저희 나라 거기 때문에 중국으로 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통신이라든가 내부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저희 나라 거. 그러면 이제 그 문제는 없고 그리고 드론은 무조건 쏴야 돼요. 그리고 떨어지면 버리고 빨리 조립해야 돼. 이거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저희가. 왜냐면 저 엘라폼 같은 경우에 장점은 뭐냐면 제가 그 안반대기 귀내미 보면 거기는 해발 1100m거든요. 물 한 번 사 먹으려면 한 40분 내려가야 돼요, 차 타고요. 왔다 갔다 하면 한 2시간 금방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고장 나면 무조건 그 본드 붙이고 경화제 붙여가지고 삐 말려가지고 1시간 이내에 다시 날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까지 간 출장비 자고 오는 거 그돈이 굉장히 그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태백에서 지금 저희가 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태백에는 마찬가지로 저 기체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한국항공고등학교에다가 3명이 3인 1조가 돼서 저거를 부품 하나까지 모든 거 조립하는 거. 그래서 조립을 하고 저거 조립하면 날리는 거 테스트하고 하고 나면 거기에 있는 그 친구들이 라이센스 있는 친구들은 태백에 2D를 3D로 지금 전환한 세미 3D로 전환하는 그걸 좀 저희 개발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서 그거를 태백시에 계속 그 데이터가 업데이트하는 그 부분까지 해서 지금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주는 것까지 해서 스마트 시티를 기획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그 개발되는 것들 다 하고 있고 정말 꿈은 뭐냐면 요즘에 말하는 3D 프린팅 가지고 부채를 만들어서 떨어지더라도 그리고 3D 프린팅 안에 들어가는 그 되게 비싼 것들은 되게 가볍거든요. 근데 그거의 가격이 1.5배에서 2배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다 돼 있는 그 기체 돼 있는 거를 3D로 전환해서 보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들어갈 때도 인도네시아 애들 오면 걔네들한테 전부 다 그거를 다 가르쳐 그 라이센스를 사가지고 3D 그거 해서 걔네가 갈 때 그걸 줘서 부장 나더라도 니네 거기서 뽑아서 써라. 거기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시는 거. 예. 이 기술을 산림자원 관리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 예. 현재의 기술력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연구 개발이 더 필요한가요? 그 산림자원에 쓰인다는 거는 이게 산에서 날려야 되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 산에서도 가볍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볍게 있잖아요. 올라가만큼 올라가가지고 이게 쓰레기 착륙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것들이 되면 뭐 요구하시는 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거기서
산림에서 한다면 센서를 가장 중요한 센서거든요. RGB 센서만 날려도 되는지 아니면 거기에 보면 저기 다중광을 쓸 건지 아니면 열화상을 쓸 건지 그리고 두 번째 그 산림에 있는 지역이 고압 전력선이 흐르는지 예? 그런 거에 따라서 모든 게 또 달라져요. 그런 모든 점들을 저희가 지금 그거를 갈 때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는 것처럼 거기 가서 다 봅니다. 아까 전에 볼 때 양쪽에 보면 그 풍력 발전이 도는지 하늘에 이제 풍력 발전이 도는지 고압 전력선이 흐르는지 아니면 거기에 그 화강암 안반이 많으면 거기서 전자파가 막 나와요. 그러면 이게 조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높이를 얼마큼 지금 띄워서 어떻게 나를 건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들이 언제 어느 시간에 날리는 거지. 만약에 산 같은 경우 올라가는 거다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몸이 힘들어요. 그래 또 돈이 따릅니다. 이게 다 인력으로 녹여 먹어야 되니까. 시간이 이제 네. 자꾸 가서 네. 저도 이제 몇 가지 네. 공식적인 질문 안 같은 받아요, 거. 교수님은. 아니, 다른 분 이제 먼저 하시고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다른 분 질문 없으시죠? 더 있나요? 다른 일단 분, 예, 예. 교수님 말씀하시죠. 지금 말씀하신 이제 우리 여기 그 연구소가 공간정보연구원인데 네. 공간정보라는 거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2차원적인 게 아니고 뭔가 3차원적인 거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무엇까지 즉 저는 이제 라이다 센서가 들어가 있는 거를 공간정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가 아니고 일종의 드론 촬영을 한 것까지도 공간정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공간 정보의 뜻은 뭐 차원의 뜻이 아니고요. 위치를 내가 알고 싶은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고요. 공간 정보 레벨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면 아주 그 공간 정보 안에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그 리얼타임에 있는 시간도 공간 정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시간으로 이제 이게 매칭이 돼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면 제가 말하면 시간의 함수가 들어가면 그만큼 어렵대요. 농업은 다 시간의 함수가 들어가요. 그때 그 시간과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당시에 그 상황 분석을 못 해요. 예를 들면 그게 농업이에요. 왜냐면 농업은 제가 이제 왜 예를 한번 들었냐면 그 생산량, 수확량을 얘기할 때 몇 월 며칠 날 기준으로 수확량이 어때? 이렇게 얘기하지. 야, 끝나고 뭐그 수확량이 어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언제란 때라는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그 때가 2D와 시간이 합쳐지는 공간 정보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합쳐지는 게 있고, 그래서 요구하는 거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그래서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예. 진짜 이제 공간 정보라는 게 기초 정보라고 예, 예,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장점도 있고 이제 단점도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초 정보만 가지고는 사실은 어떻게 활용을 하기가 되게 힘든 것 같고요. 그거를 덧붙여 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많이 맨 처음에 제시하신 여러 이제 농업 기반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네. 하는 것과 같이 지금 또 정밀농업의 이제 하나의 능력을 확보하신 것과 같이 공간 정보를 농업에 이제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후속 연결 산업이 있어야 이제 기초 정보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예,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예, 공간 정보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지금 현재는 네. 공간정보연구원이라는 X공사에서 많은 공간 정보를 생성하고 있고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네. 또 여기 데이터 예, 예. 센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데이터 센터가 이제 구축하고 있는 많은 공간 정보 데이터들을 현재 이제 여러 산업과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들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특히 이제 우리 오신 많은 지금 기업체 분들도 있고 연구원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공동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그게 오픈이 돼 있기는 한 건가요? 뭐 오픈은 다 돼 있습니다. 이게 먼저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일단 아까 처음에 맨 처음에 얘기했던 이 공간 정보라는 그 부분은 과거에도 있었었고 쉽게 말해서 대동여지도 공간 정보고요. 근데 그 공간 정보가 지금 최근에 들어서 그 시간이라는 함수에 같이 지금 매핑이 되고 그리고 공간 정보라는 게 과거보다 더 잘 쌓이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전자기기들이 지금 그 공간 정보를 자동적으로 생성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교수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그 핸드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핸드폰에 로고 기록이 남아요. 위치 정보가 다 남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는 우리 그 선생님이 어떤 걸 좋아하는데, 아, 나는 패션을 좋아해. 근데, 아, 여기 보면 이 지역은 패션이 없어. 아, 이게 이제 CRM하고도 같이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그 하는 것 중에서 뭐냐면 LX 맵이라고 해서 지금 LX에서 돈 먹는 하마로 있는 걸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는데 LX 맵이 뭐냐면 지적선, 그러니까 이런 보면 다 그 자산은 저희 건 아닌데 그 자산이 뭐냐면 여기서 땅을 재거나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 뭐야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그 측량을 하면 내 땅이 어디라는 것만 갖고 있는 건데 그거를 다 모아서 이 그 땅에 있는 위치, 그러니까 내 땅 위치하고 지도하고 안 맞아요. 어? 뭐 담벼락에 넘어갈 때도 있고 아니면 뭐 뚝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럼 그거를 강제적으로 맞춰가지고 아 내 땅이 대충 어디까지야. 아 그러면서 아 위치가 어딘까지야라고 해서 눈에 보기 편하게 만든 거를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이게 이제 뭐 다른 산업에 하는 기초적으로 뭐 지금 흑토랑이라든가 저쪽 그러면 농업에서는 지금 저기 흑토랑이나 저 농진청에 쓰는 뭐 저기 뭐야 스마트 판맵이나 이런 거 보면 그거는 지적선으로는 의미가 없잖아요. 실제 논두렁에 그거 있는 거나 그거를 봐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쓰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적용되는 지도가 이제 적용되는 사례가 지금 LX가 있고요. 근데 돈이 안 된다고 집어치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제조사가 그 내용 아닌가요? 지적 제조사는 쉽게 말해서 뭐 지적 제조사는 뭐냐면 내 그 지적선 있잖아요. 내 땅이 누가 똑같이 나눠서 이게 선이 딱 맞으면 좋은데 이 선이 겹쳐버리는 거야 이만큼씩.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선이 겹치는데 지적 제조사는 어디서 해야 되냐면 땅값 비싼 데서 이걸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그 땅값 비싼 데는 해결을 못 해요. 왜 분쟁이 생겨가지고 이 땅을 물어주고 나눠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리고 과거에 지적 제조사가 왜 나왔냐면 종이 지면으로 하던 거와 지금 컴퓨터 저기 GPS 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안 맞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건 나는 그때 난 이만큼 주고 샀는데 내 땅이 없어져. 누가 그러면 자기 재산에 그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어요.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 재조사는 앞으로도 참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거고. 맨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연구를 하는 거는 저희도 만약에 제한이 돼서 만약에 된다면 1차적으로 담당이 제한이 돼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4개 그룹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스마트 도시 기획 그룹을 제가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제가 이제 그룹장이니까 그거를 저한테 올라옵니다. 저희 그 그룹원들이 바깥이 오는 저쪽에선 드론이나 스마트도 있지만 또 다른 또 그 그룹원들도 있거든요. 좀 또 카이아에 가 있는 그룹원들도 있고 그래서 그 그룹원들이 오면 이거 과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뭐 일단 먼저 거기서 우리가 이제 역량이 되는지 조사하고 정말 이거 돈이 되겠다 뭐나 그러면 바로 이거를 이제 어디라고 하냐면 연구 심의에 올려요 저희가요. 그러니까 모든 과제는 오면 1차적으로는 그룹에서 결정을 하고 왜냐면 담당이 하기 싫으면 못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올리면 그거를 가지고 연구 심의회에서 올려서 이게 정말 그러면 이제 본사까지 아까 전에 왔던 오늘 기조실에서 왔는데 기조실에서 왔지만 거기서 저희 그 이런 거에 이런 효과가 있으니 이게 돈이 돼. 이거 우리 해야 돼. 이 연구하면 돼. 요번에 아까 전에 보시는 거와 같이 어 지금 이 농토나 우리 스마트팜을 하는데 스마트팜에 할 때 이런 걸 통해서 위치 정보를 구성을 하고 그럼 정부로부터 우리 무슨 과제를 위탁을 받을 수 있어.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적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전산이나 이런 거 처리할 때는 기준되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걸 저희는 그 전산 용어는 튼튼한 레프트라고 얘기해요. 그 기준이 되는 정보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거를 하면 어떤 사업이 파생이 돼라는 걸까지 저희가 정리해서 올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평가 점수를 매겨서 뭐 해라 마라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담당자가 하겠다 끝까지 우기면 가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가지고 오시면 저희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보고를 한 다음에 진행할 수 있는 이제 거꾸로 제가 이제 저기 우리 교수님 꼬셔가지고 이 과제 합시다라고 꼬셔가지고 교수님 이거 하시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지금 저기 어디야 그 전북대하고 지금 두 군데하고 지금 얘기인데 농기계공학과 농업 쪽에 이제 트랙터나 작업기라는 농기계공학과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토목 쪽에 있는 토양에 하고 있는 토목공학과 쪽에 비탈면에 대해서 하는 그 부분들을 저희는 현재 지금 같이 계약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뭐 지금
아주 장시간 동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느낀 점은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데이터가 지배하는 자가 승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가장 큰 데이터를 만들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가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 그 데이터를 실제로 생성하고 또 가공하고 만드는 활용하는 그 역할을 오늘 배성훈 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쪼록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가 널리 이제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많이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한 가지 바람을 하면서 우리 그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신 배성훈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이제 개인적인 또 더 추가적인 질문은 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또 연결을 시켜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럼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